오늘의 가장 빅 뉴스는 아마 특사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특사를 사실은 많이 기대하고 있었을 건데 갑자기 발표가 돼서 빠진 분들이 많이 서운해할 겁니다. 예.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요. 6,444명의 특사와 그리고 165만 명의 특별 감면이요. 이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먼저 뒤에 얘기를 먼저 하자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해가지고 차 몰고 업무 봐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일해야 네, 되는 분들. 생계요. 네. 네. 이거는 항상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정치인, 경제인 특별 사면은 없다. 딱 한 명을 제외한 정봉주 의원. 네. 사면에 조건이 있답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라든지 등등의 사건들은 지금 사면 대상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17대 이명박이 뽑히던 당시에 11대 대선 관련해서 전부 다 소취혈한다든지 또는 뭐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이명박 재임 기간, 박근혜 재임 기간에 전혀 사면을 해주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 정봉주 의원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당시 관련자들은 다 사면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다 끝났는데 정봉주 의원만 지금 10년 정도를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사면이 안 됐다 이런 거고요. 네. 안철수 씨가 그랬죠. 왜 정봉주만 사면했느냐. 이런 이유를 모르니까 어떤 공감력도 없이 막 뱉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봉주 의원이 얼마 전에 나는 국회의원 출마 안 해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방송에 나와서. 네. 나는 이제 그쪽 국회에는 떠났다. 내가 지금 들어가 봐야 그때 당시 초선이었던 뭐 그때 당시 이렇게 어떤 급수라는 게 있어서 안 나간 데서 정치인으로 분류를 안 하게 아닐까. 정봉주 의원 같은 참 억울하지요. 당시에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페이스북을 남겼습니다. 정봉주 특별사면 절반만 박수 보낸다. 축하한다. 나머지 절반은 정봉주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서 즉 다스가 이명박 거란 거에 밝혀지고 그에 따라 재심 증거가 확보되면 재심을 청구해서 정말 그동안의 감옥과 마음과 몸 정신적 고통받은 것이 위로받을 때 그때 내가 나머지 절반을 축하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2분의 1 축하만 보냈습니다. 그때 옆에서 많이 지켜보셨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MB정부 출범한 2007년 8년 그때 BBK 특별법 싸운이 나고요. 저하고 정봉주 의원 등이 나르는 정봉주, 나르는 강기정 뭐 막 날려다녔죠 그때 뭐. 이번 지금 특별사면 관련해가지고 자료화면 내보내는데 역시 현역 같은 전 의원이세요. 정봉주 의원하고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자료화면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 뭐 당시에 임종석 지금 비서실장이 우리 당의 그러니까 우리 당 당시에 우리 야당의 간사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수석 부대표였는데 당시에 임종석 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하고 있는 한병도 정무수석 그리고 정봉주 뭐 당시에 최재성 의원 정말 그때 기라성 같은 대부분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우리 의원들이 이 BBK 특별법 관철을 위해서 몸을 던졌죠. 그 당시에. 예. BBK 드림팀. BBK 드림팀. 예. 정봉주 의원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게 이제 용산 참사 관련한 철거민 분들. 네. 사실은 그거는 진작에 사면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산 참사가 2009년에 설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행안위 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야 그때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 한겨울에 그 옥상 막내에 불이 나서 7명이 죽고 이번에 사면된 25명이 결국 재판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감옥도 가고 죽기도 하고 재판도 받고 가족이 죽고 가족이 감옥 가고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감옥 가는 이런 참담한 현실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7대 의혹 당시에 너무 정말 과잉 진압이었고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는 진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싸웠는데 정말 꿈쩍도 안 했죠. 이명박 정부는. 제가 그 용산 참사 현장이 집에서 가깝기도 했고요.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건물이 남일당이라고 하는. 남일당. 네. 그 건물 2층에 호프집이 하나 있었는데 네. 3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 첫 동창회를 했던 호프집이 거기 트랩이라고 하는 호프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사건이 난 거라서 너무도 잘 기억이 나는 곳이고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그 공간이 거기에요. 그때 사건이 벌써 언제적이에요. 이제 지금 사면된 거고요. 2009년입니다. 그것이 2009년 1월. 거의 뭐 10년 다 돼가는 그런 느낌인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언론의 설레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봉주 의원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농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사면해 준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여러 가지 억울한 지점과 또 언론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다스 문제 같은 게 연결돼서 네. 이 부분은 사실상 정봉주 의원은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사면이 된 것 같고 네. 언론의 설레발은 뭐였냐면 사면을 하게 되면 뭐 누구누구가 포함될 거야, 누구누구가 포함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상됐던 인물들 중에 한상균, 이석기뿐만 아니라 이광재, 한명숙 그리고 강정마을 관련한 분들, 세월호 집회와 관련한 분들도 사면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법무부의 발표를 보니까 어떤 절차나 어떤 과정상에 있어서 다 완결된 분들 위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년에 한 광복절 정도의 특사가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돼야 된다 저 동의했고요. 예. 그다음에 강정마을 같은 경우도 제주 원희룡 지사가 요청한 분들이니까 사면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절차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정치인 사면보다도 민생 사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면이 된 것 같고 생계형 민생사범 중심으로 결국 지금 용산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이기 때문에 잘한 것 같아요, 사면을. 특히 이제 형도 다 마감됐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이제 2차, 3차 앞으로 사면 기회가 있다면 뭐 강정마을 마을 분들이라든가 사건 관련자들이라든가 또 한상균 위원장 등 사면해야 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컷오프를 사면해주는 뭐 이런 건 없나요? 그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를 뒤돌려야 되는데 그것은 명예회복은 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왜 그 정현주 사장이요, KBS. 네. 배임 이런 걸로 걸었어요, 쫓아내려고. 그래서 쫓아내야 되고, 배임에 대해서 대법원이 결국은 죄 없음 무죄를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KBS 사장의 인면에 대해서도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사장이 새로운 사장이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네. 저도 그런 억울한 경우가 몇 번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되면 아무 그 형사보상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변호사비도 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권 남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 가지 일을 했더만요. 1심, 2심에서 무죄일 때는 당연히 3심의 항소를 검찰에서 하거든요. 상고, 즉 항소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항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1심, 2심은 무죄가 나면 검찰에서 자중해야 되는데 그걸 끝끝내 그냥 무죄 나왔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끌고 가는 일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정원 댓글 네. 사건, 셀프 감금 사건 1심, 2심 무죄인데 3심으로 또 가 있어요. 이거 참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얼마 전에 왜 우리 방송에 나오는 김승하 지부장 이야기도 네. KTX 그 부분이요. 네. 1심, 2심이 다 복직을 허락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철도공사도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법원에 항고를 해요. 근데 대법원에서 뒤집히잖아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정말 말이 안 되는 네. 판결이었어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사면 받으신 분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이 사면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감면 이런 것들 받으신 분들은 악의는 없는데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다 보니 생계가 힘들어진 분들에 대한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것 같고 아직 사면 못 받으신 분들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뭘 이렇게 특별히 배제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봉주 전 의원은 분명히 정치인으로 사면 아닙니다. 정치 앞으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사면된 게 아닌가 싶어요. 방송인 정봉주. 그렇지. 방송인이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군 장성 인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합창무장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인사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나왔던 건 뭐냐면은 창군 이래 최초로 여군 3명이 별을 달았다는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부터 여성 유리천장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야기도 나오고 피우진 보건처장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여성분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사실은 예전만 해도 왜 금녀의 구역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육사도 여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요 육사 입학이나 졸업이 수석이 여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막상 별을 달려고 보면 여성분들의 별 다는 확률이랄까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여군 3명이 별을 달았다고 합니다. 발표한 내용을 좀 읽어주세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 인력을 우선 선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창군 이래 최초로 전투병과 여군 2명을 동시에 진급시켜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본부 안전관리 차장으로 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호병과도 아니고 행정병과도 아니고 전투병과. 전투병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장으로 배치하겠다는 건데요. 우리 군이 그만큼 현대화 되었다는 거고 장비의 현대화 또 군 전체가 그렇게 스마트화되어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성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가 재밌는 것을 독일에 가서 제가 폭스바겐이라는 그 자동차 회사 있습니까? 폭스바겐 현장을 쭉 둘러봤는데 우리 한국에서 보지 못한 현상을 제가 봤어요. 그 폭스바겐의 자동차 라인에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동차 조립은 힘든다. 그래서 남성들이 가야 되는 곳, 금녀의 직장인데 그곳에는 약 30% 가까운 목표치를 가지고 여성들이 그 자동차 조립에 투입돼 있던 걸 봤습니다. 아마 우리 군도 이제 현장에 여군이 지휘관으로 배치되고 현장을 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과거에도 전투병과에서 여군 장군이 배출된 사례는 있었지만 그때는 임기제 진급이라고 한데 임기제 진급은 뭐예요? 그런 경우 많았어요. 저번에 그 사이버 사령부 관련해서도 그렇게 있고 사이버 사령관 시켰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임기제 진급이었거든요. 별을 달고 몇 년 안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퇴하는 걸 전제로 별을 달아주는 겁니다. 정상 진급은 뭐냐면 지금 준장 달았잖아요. 별 1개. 근데 앞으로도 소장, 중장, 대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넌 여기 올 끝에 이런 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여군 별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우리 여군을 현재 여성 군인 비율을 5.5%를 5년 안에 8.8%까지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 훌륭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통 여성 장관이 가기 힘든 곳,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은 여성 아닙니까? 과거에 국토부 장관은 힘의 상징이고 토건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김현미 장관의 쓰임을 토건 쪽이 아닌 주거 문제에 포인트가 맞춰지니까 김현미 장관이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거죠. 또 반대로 노동부 장관의 지금 김영주 장관인데 역시 노동도 왠지 자본의 논리, 힘의 논리가 작동한 장관으로 상징해서 늘 남성 중심이었는데 이 김영주 장관이 여성의 서문세함으로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 이런 쪽으로 고민해라 하다 보니까 여성으로 가고요. 또 예를 들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역시 그동안의 외교와 방향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강경화 여성 장관이 생기고 그래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히 균형을 30% 내지는 남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장관을 국무위원을 30%로 그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균형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이렇게 달리 잡다 보니까 여성이 더 맞더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한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 이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육사 비율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지금 장교들이 육사라든지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3군 사관학교도 있고 학사장교도 있고 지금 육사 대 비육사 비율이 준장 진급자로만 봤을 때 7대3 정도라 그래요. 예전에는 사실상 비육사는 별을 거의 못 다는 달아봐야 뭐 몇 사람 안 다는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그거님.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서울대 가는 비중만큼이나 육사 가는 게 굉장히 대우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육사 그 가든 안 가든 시험부터 보고 그랬던 적이 있고 육사 또 저희 때는 이제 많이 갔던 데가 경찰대, 맞습니다. 세무대 이런 데가 저희들이 1기 또는 2기 때 아닙니까? 경찰대가 서울대 맞먹는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요 경찰 간부들이 이제 다 경찰대로 전부 이제 사실상 차지하고 나니까 또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또 생겼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일기가 강신명이죠. 경찰대 나온 일기.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육사를 몇 명 갔느냐도 중요했어요, 학교에서. 서울대만큼이나. 근데 그 당시가 이제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달라지는군요. 근데 이 부분도